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고졸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 지금 각 시대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7문제, 6문제, 6문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자, 여기가 현대 역사 부분이고요. 여기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여기가 흥선대원군에서부터 시작해서 1910년까지의 개화기를 말합니다. 자, 전체 그래프 안에서 봤을 때 요 세 개의 시기를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는데 근현대사 분쟁이 엄청 높아진 거 보이시죠? 자, 반면에 전근대사라고 불러주는 부분은요. 둘 부분에서 모두 6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고등부 교과서가 개편이 됐습니다. 고등부 교과서 개편 내용도 전근대사 비중을 줄이고 근현대사 파트를 늘린 쪽으로 개편이 됐어요. 물론 우리도 강의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건 교과서가 그렇게 개편됐다 하더라도 전체 25개의 고졸 검정고시 문제 중에서 전근대사 문제가 그래도 한 10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출제가 되는 걸 봤더니 여기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1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교과서 개편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문제에서도 그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보이죠? 자,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대 역사 부분 같은 경우는 고인돌과 청동기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삼국시대 원효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삼국이라든지 남북국시대의 정치 부분 문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의 갈등 구조를 여러분에게 물어봤고요. 문화 파트에서는 팔만대장경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었던 임진왜란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대동법 문제가 나와줬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고졸 검정고시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사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 부분이 출제 비중이 아주 낮은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전근대사 6개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 6개의 문제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조선의 경제 대동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여러분들로서는 출제를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동법은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핵심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개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워낙 문제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워낙 이제 문제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에 출제하지 않았던 것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광해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광해 문제가 이번에 출제된 25개의 문제 중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좀 낯선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문제의 기조를 봤을 때 향후 여러분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출제 비중은 확실하게 근현대사 위주로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내용의 난이도 자체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출제 비율만 조정을 했을 뿐인 거지 난이도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낮아져서 이번 시험 난이도는 그래서 결국 중하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 아무리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절대 중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꼼꼼하게 꼭 풀어보시고요. 당연히 근현대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광현처럼 출제되지 아니했던 주제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까지 좀 폭넓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네, 고졸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넓게 가는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일단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실제로 출제된 25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해당되는 시대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제시문에 보시면 고인돌 보이고요. 비파형 동건 보이고요. 고조선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답은 3번 되겠고요. 혹여라도 같은 동검이긴 하지만 시대가 완전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영동검인데 세영동검 같은 경우는 철기시대 때 사용됐던 동검인 건 알고 계시죠? 그거랑 조금 구분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물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신라의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미 일현과 김부식은 고려시대의 사람이고요. 정약용은 조선, 특히 이제 정조 시기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원효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원효에서 나중에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원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에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요. 일단 이제 원효가 활약했었던 시대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고쯤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같은 경우는 고구려식 불교, 백제식 불교, 신라식 불교가 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원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부처님 말씀의 뿌리는 결국 하나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종파별로 싸우지 말고 우리 잘 화해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화쟁사상이라고 해요. 되셨죠? 자, 두 번째, 삼국시대 때 불교는 철저하게 왕이나 귀족 중심이었어요. 평민들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읽기에는 너무 내용이 어렵고 무엇보다 이거는 인도나 중국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때 원효가 말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외치기만 해도 아미타부처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염불을 강조했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불교를 평민들에게 쉽게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자, 다음에 만약에 선지에서 혹시라도 원효 말고 의상이 나온다라면 주의하십시오. 동시대 인물이긴 하지만 서로 조금 연구 분야가 좀 다릅니다. 혹여 또 나중에 문제에서 통일신라 시기 때의 승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의 승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분이라고 하면 의천이라든지 진울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3번에 가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정치 세력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문제만으로도 보부상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보부상이라고 하면 조선 후기 때 장시. 자,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시장이 되겠죠? 그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받는 상인 집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없고요. 물론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이건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답이 좀 애매모호해요. 자, 결국 그러니까 1번 육도품 아니면 4번 신진사대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자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세력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조준, 정도전, 정몽주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렇죠. 신진사대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준과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는 다시 그 안에서 결이 달라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이성계와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 건국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신진사대부 이렇게 불러줄 거고요. 정몽주 같은 경우는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교육을 추구하죠. 그래서 온건적인 입장에서의 신진사대부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4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모군란 그동안 워낙 많이 출자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선택해 주세요. 이때 말하는 군인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구식군인을 말할까요? 아니면 별귀군을 말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구식군인입니다. 이 구식군인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가장 핵심 군대였는데 개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별귀군이 등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퇴물 취급을 받은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거기다 13개월 동안 월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별귀군에 대한 반감도 되게 커졌지만 개화를 추진하며 별기구를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봤더니 고종과 명성황후예요. 자, 명성황후와 더불어 같이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 우리가 민씨 세력이라고 불러주죠.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평양으로 옮겼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고구려 장수왕과 관련돼 있고요. 금나라라고 하면요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 급성장해서 금을 건국했다라고 하면 고려 중기랑 관련돼 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면 이건 일제와 관련되어 있죠. 자, 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사건은 그랬는데요. 뭐 이건 너무 간단하죠. 조선 시기 때 누군가가 침략했습니다. 라고 봤는데 앞에서 일본이라고 나왔어요. 자, 조선시대 때 전쟁이라고 하면 외란이 있을 것이고 호란이 있을 것이다. 자, 그 안에서 호란이라고 하면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것은 임진왜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살수대적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를 상대로 해서 승리한 전투를 말하고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조선의 제도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로 조선의 경제 파트가 나왔는데요. 이건 설명 조금 들어갈게요. 조선의 세금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공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일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종이가 필요하다. 그럼 백성들에게 너희들 종이 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가 화살이 필요하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화살을 내거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지정받은 백성들은 그걸 국가에 갖다 바치는 게 공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모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이건 바로 뭐냐면 농민들이 원래 종이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화살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의 입장에서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종이도 필요하고 화살도 필요한데 국가가 그 당시 그걸 샀을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백성들에게 그걸 할당을 시켜준 겁니다. 운이 좋게 우리 동네에서 종이를 만들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맞지 않을 경우는 내가 종이를 사러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된단 말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납은 바로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 이런 데서 안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대리업자를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국가에 갖다 바쳐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방납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문제는 중간에 수수료를 방납업자들이 너무 많이 받아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이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았는데 이런 공납과 방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니 이걸 없애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받던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일단 국가에다가 그냥 곡식을 내요. 원래 백성들이 대부분은 농사를 지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국가에다 곡식을 내면 국가가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 쓰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직접 이렇게 받는 형태가 아니라 상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바꿀 거라고요. 됐나요?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서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선시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세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은 높습니다. 꼭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진대법, 이건 조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죠? 자, 진대법 같은 경우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출발했던 지점이 어디냐면 고구려, 고국천왕이에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진대법이 의창, 황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7번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저기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흥선대군이 나왔고요. 흥선대군 같은 경우는 결국 서영과 통상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담았냐? 척화부에다 담았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요. 이거 뭐 비석을 세워서 널리 알렸다라고 하는데 규장각이나 독립문은 일단 비석 쪽은 아닌 거니까 빼고요. 그럼 결국 요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얘도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은 선지입니다. 그럼 임신서기석. 일단 이건 누구랑 관련돼 있냐? 신라랑 관련돼 있어요. 통일신라 아니고요. 그냥 신라시대입니다. 요거 비석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비석에 어떤 내용이냐면 2명의 신라 청년이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인간이 되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쓸모있는 인간이 되자라고 맹세를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신서기석은 결국 신라에서 유학이 유행하고 있었다. 유학이 보급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라 유학을 상징하는 게 임신서기석이에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조약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선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1번에서 간도협약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간도협약은 우리와 관련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결하는 조약은 아니에요. 일본과 청나라가 직접적으로 체결하는 조약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 어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합의를 본 거냐면 이 지역. 제가 지금 빗금으로 표시한 이 지역을 간도라고 해요. 이 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서로 우리 거야 이러면서 약간 이제 대립이 발생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조금 복잡했었던 그런 땅이 이제 간도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산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선을 대리해서 일본이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 땅,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줄게. 대신에 일본이요, 철도에 되게 예민했어요. 이쪽이 이제 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륙과 교역하기 위해서 이 철도 설립에 되게 민감했는데 그 철도 중에서 이쪽에 가는 철도가 있어요. 그 철도 가는 권리를 일본에게 넘겨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네, 이게 바로 간도 협약입니다. 그래서 간도와 관련된 것이고요. 전주 화약. 여러분들 이 화약이라고 하면 뻥 터지는 그 화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해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화해 약속이 어디서 체결되었다? 전주에서 체결되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가라고 봤더니, 자, 농민군 같은 경우는 이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엄청 등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더 북상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정부군이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중간에 이제 합의를 봐요.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중단하자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화약 체결되고 난 다음에 농민군은 이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개혁을 추진해요. 자, 텐진조약.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하는 조약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 일본과 청나라는 서로 간에 상호 통보해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하는 조약인 거고요. 이건 철저하게 경제 부분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봤더니 선지에서 뭐라고 났냐면 부산을 포함해서 모두 3개의 항구를 개항할 거라든지. 됐죠? 자, 그러면 개항한 그곳에 일본의 상인들이 진출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기억에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예, 현재 그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처의 도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려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것만으로도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힘으로 이런 힘든 일들을 격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대장경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판은 별도로 따로 있었죠. 이게 바로 초조대장경이에요. 자, 이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고려가 누구의 침공을 받고 있었냐면 거란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란 격퇴를 기원하면서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몽골의 침입 과정 속에서 상당수 불타버렸어요. 그러자 다시 만든 게 팔면대장경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저기 1번에서 불국사가 나오면 또 보통 세트로 같이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석굴암이 나오면 보통 불국사가 함께 나오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이 워낙 또 불심이 강했어요.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의 불심과 그리고 불교의 어떤 예술미를 엿볼 수 있는 게 이 2군데가 되겠고요. 무령왕릉. 자,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죠. 근데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벽돌로 조성이 돼 있어요. 자, 제가 필기를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벽돌 무덤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덤 형태가 아니에요. 되게 희귀합니다. 왜냐? 그 당시 벽돌을 안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무령왕릉, 왕의 무덤이 이렇게 벽돌로 조성돼 있었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무령왕의 취향만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정세 상황과 반영이 돼 있어요. 당시 백제가 워낙 좀 국가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백제가 바다 건너 중국과 친교를 많이 맺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중국에서 만들던 벽돌 제작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벽돌 무덤을 만든 겁니다. 되셨나요? 네.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10번 갑니다. 기역에서 해당하는 통치기구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1번 삼별초, 통치기구 아니죠. 이거는 군사조직이에요. 되셨어요? 자, 이 군사조직을 만들었던 건 고려에서 자,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는 이제 최충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삼별초는 최후가 만들었어요. 최후가 만들었고 요 시기 때 몽골과 싸웁니다. 그래서 삼별초 하면 최후가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몽골과의 대몽 항쟁에서도 끝까지 활약을 했다. 이것도 신경 주셔야 되겠죠? 집현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세종일 겁니다. 네, 세종이 학술 연구단체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세종의 많은 측근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통감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죠. 통감부와 유사하지만 시기가 다른 것 중에서 하나가 총독부가 있습니다. 총독부 같은 경우는 일제가 우리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갔던 1910년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는 1945년까지 운영된 조직인 거고요. 통감부 같은 경우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1905년부터 총독부가 등장하기 전 1910년까지 있었던 조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을사늑약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통감부가 맞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인 거고요. 화랑도 같은 경우는 통치기구 자체가 아니에요. 요거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뭐 아람단, 해양소년단, 보이스카우트 이러한 청소년 단체가 되겠고요. 신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1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지역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안용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용복 같은 경우는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고 일본으로부터 확답 받고 온 사람이죠. 자, 답은 명확하게 독도입니다. 자, 그리고 칙령 제41호라고 하면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건 대한제국이 울릉도를 울도군이라고 승격시키고 난 다음에 울릉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독도까지 울도구나 관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답은 금방 보이시는데요.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요 선지 있잖아요. 요거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되게 지금 잘 안 나오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태정관이라고 보이죠. 요 태정관이라고 하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그쯤에 일본에 있었던 기구 중에서 가장 최상위 기구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그 최상위 기구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독도는 조선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과 상관없어. 라는 걸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이라든지 아니면 3번 같은 경우는 우리와 관련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된다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본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도는 우리 거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다음 중 독도와 관련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중간 선지가 나오게 되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에 가볼게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시설은 물론 여기서 답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는 해요. 여러분이 1번에서 보는 서원, 2번에서 보는 향교, 그리고 4번에서 보는 성균관은 하나같이 조선시대 때 무엇을 교육시키는 것과 관련됐다? 성리학을 교육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요거는 한양에 한 군데만 딱 있고요. 여기는 지방 곳곳에 되게 많이 있어요. 차이라고 하면 설립자의 차이예요. 이건 국가가 설립한 거고 이건 지방에서 알아서 지방민들이 설립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차피 지금 나올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건 광해원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해원 문제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광해원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던 다른 조직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조직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기창이라는 게 있어요. 왠지 무기를 만드는 것과 관련돼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럼 우정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 본부랑 관련돼 있습니다. 방문국이랑 관련돼 있다. 그럼 이건 또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이거는 글자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사회운동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시대에서 일제강점기라고 콕 집어넣어줬어요. 그럼 4번에서 묘청이 살던 시기는 고려입니다. 해당하지 않죠? 병인박해라고 하면요. 천주교 신도들을 그러니까 상당수 처형시켰던 사건을 말해요. 요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흥선대원군이 서양에 대한 어떤 적대감 또 그리고 내부 정치를 좀 단돌이 하는 과정 속에서 천주교 박해를 시행한 거죠. 거문도 사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가능성도 되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한반도예요. 거문도라고 하면 여기가 여수고요. 여수에 조금 더 내려가 주세요. 여기는 작은 섬이 바로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거문도를 영국이 우리 정부에게 사전 허가, 통보 전혀 그런 거 없이 3년 동안 점령한 사건은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화기 시기 때 프랑스가 침략했다, 미국이 침략했다, 청나라가 어떻게 했다, 러시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도 영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거문도 사건이 영국과 관련된 거의 다 유일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영국이 왜 갑자기 거문도를 점령했는가라고 봤더니 위쪽에서 계속 남진을 추진하는 이 러시아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그 당시 세계 곳곳에서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러시아와 가장 예민하게 대응했던 게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자 그걸 이제 영국이 견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답은 아니지만 선제 나왔고 선제 나온 건 다음에 시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남아있는 건 일제강점기랑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몇밖에 없다. 2번 형평운동밖에 없어요. 형평이라고 하면 저울을 말합니다. 저울은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여기 보시면 백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1894년에 갑오개혁이라는 추진해서 신문지를 다 없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도 여전히 백정 출신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도 저울처럼 평등하게 대접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배 방식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여기서도요. 일제의 식민지배 방식이라고 했는데 1, 2, 3, 4 중에서 일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3번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무단 통치와 만약에 선지에서 문화 통치도 조금 나와주고 민족 말살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명확합니다. 아시겠지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중에서,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나왔지만 나머지 중에서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1번 선대제 부분이 돼요. 요 선대제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여러분께서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이건 조선 후기 경제랑 관련돼 있는데 조선 후기 보면 경제가 여러 분야에 성장을 해요. 농업도 성장을 하고요. 상업도 성장을 하고 수공업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수공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기술자예요. 근데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개경에서 활동을 했었던 송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 집단들도 있고 뭐 다양한 상인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조금 일찍 모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 집단들이 수공업자들에게 자본을 지원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 큰 손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자본 투자를 받아서 물건을 만들었고 그 물건을 나중에 납품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상업과 수공업의 일종의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바로 선대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답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죠? 일단 보시면 33인 민족 대표도 보이고요. 유관순도 보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어떤 조직이 건립이 됩니다. 그렇죠?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답 안 하셨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술농민봉기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 때 있었던 농민봉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이때 정치가 정말 많이 물러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는데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한번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변으로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해에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거의 내란 수준이었어요. 되셨나요? 자, 이게 바로 임술농민봉기. 자, 이번에는 무장투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투쟁 안에서도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백운평, 어랑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선 백운평이랑 어랑촌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긴 해요. 대신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두산 인근 청산리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청산리가 나오는 순간 답은 좀 너무 뻔하죠. 예,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요거 자체가 시험에서 답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백운평, 어랑촌 하면 청산리 그 인근에 있었던 주요 전투지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명랑대첩. 이건 뭐 이순신이 1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전투죠.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여러 영화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명량대첩은 별도로 이제 영화가 나올 만큼 되게 유명합니다. 홍경래의 난.
아까 우리 임술 농민봉기를 얘기했잖아요. 그 임술 농민봉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 임술 농민봉기보다 50년 앞서 일어난 게 홍경래의 난이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60만세운동. 60만세운동은 말 그대로 만세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투쟁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겁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갈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제가 1938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건 일제가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조선인들 전쟁이 막 동원하고 있었던 그 시기랑 관련되는 게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 예, 4번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근로정신대, 여성들을 근로정신단은 이름으로 어디에 끌고 가냐면 공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생산하게끔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로도 끌려갑니다. 자, 저기 1번에서 정미의병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개화기 시기 때 을미을사 정미의병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도 나중에 김영삼 정부랑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 되게 높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가가지고요. 가명으로 여러분 통장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금융거래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돼야 돼요. 남의 이름을 빌릴 수도 없고 가명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실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름, real name을 말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라라고 명시해 둔 것입니다. 되셨죠? 자,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 이제 현대 부분에서 꼭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1945년 우리가 광복을 했어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그럼 그 3년 동안 정부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미소 공동위원회도 있고 그 전에는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순서가 조금 복잡하고요. 또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보를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김고와 김규식의 행보를 보면 김과 김규식은 무조건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총선거는 대한민국,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남한 땅에서만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이제 통일의 나라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들의 생각과는 좀 대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50 총선거 전에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서 북한에 다녀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북 협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을 말해요. 고종 같은 경우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잃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경복궁에 머물기가 좀 너무 공포스럽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우금치 전투는 일단 전혀 여기서 전쟁 이야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 보시면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이 됐고요. 나중에는 충칭으로 옮겨갔습니다. 한국 광복군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답은 쉽게 나왔는데요. 우리 1번 조금 주목해 주셔야 돼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요 구산선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기출해서 거의 출제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자, 어떤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불교는 여러 종파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크게 보시면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죠. 자, 교종 같은 경우는 불교 안에서도 교리를 강조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건 이론을 말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이 있을 거예요. 화엄경 이런 이제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강조하는 게 교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승려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교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반면에 선이라고 하는 건 참선입니다. 참선, 일종의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게 선종입니다. 되셨어요? 우리 역사에서는 일단 교종이 먼저 유행하고 선종이 이제 그 다음에 유행을 하게 되는데 신라 말에 이제 선종이 이제 그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선종파가 여기저기에 다시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게 모두 9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구산선문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20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선 보통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역사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토론이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 반민특위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반민족행위라는 게 바로 뭐냐?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친일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 처벌하겠다고 관련법을 만들었고 그 관련법에 따라서 친일파들을 색출하려고 했던 조직이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답은 그렇다면 2번이 되겠죠. 방공령 같은 경우는요, 요 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곡식이에요. 곡식, 곡물. 이게 너무 많이 수출되면 우리가 식량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곡식이 수출되는 걸 금지할게요 라고 하는 게 방공령입니다. 아, 이건 이제 개화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21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6.25 전쟁 나왔어요. 6.25 전쟁을 제가 설명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북한한테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격 들어가죠. 그러다가 중국군이 개입되면서 다시 우리가 위기를 겪고 다시 우리가 38도선 인근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서 결국 길게 가다가 휴전을 하게 되는 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 수복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서울을 뺏겠다 다시 찾는 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기억이 들어가려면 자, 반전을 꾀하게 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반전 깨하다가 여기서 같은 경우는 중국군이 대규모로 개입하는 바람에 다시 또 판세가 살짝 뒤집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번에서 해당하는 사건은 그랬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이라고 하면 4.19 혁명이죠? 답은 1번 되겠고요. 저기 3번에서 12.12 사태가 났어요. 보통은 12.12 사태가 잘 선지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쿠데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쿠데타 안에서도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죠. 박정희가 일으킨 쿠데타가 있고 전두환의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있는데 여기는 전두환과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박정희가 일으켰던 5.16 군사정변과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해당하는 정부는 그랬어요. 아무래도 현대사 부분 같은 경우는요, 각 정부별로 핵심 업무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그 출발점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할 거고요. 자, 이건 1962년부터 시행을 해요. 그래서 경제가 이제 급성장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농촌이 좀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시행한 게 바로 새마을운동.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혜택이 골고루 분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농촌도 소외되는 측면이 있지만 노동자가 소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답은 2번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일어났고요. 결국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오랜만에 쟁취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87년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었고요. 이때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때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걸 결국 국민들이 얻어냈어요. 그리고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헌법 바꾸고 난 다음에 정말 선거를 했어요. 이 선거를 통해서 누가 당선이 됐냐?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정전이 없죠.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는데요. 정전이라고 하면 전쟁은 일단 뭐 하겠다? 중단하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25 전쟁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3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휴전으로 마무리를 지게 됐죠.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요. 근데 완벽하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종전은 아니고 정전이 됩니다. 일본 집광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워낙 동학농민운동이 여러 번 언급이 지금 되고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별도로 만든 조직이 바로 집광소예요.
아까 전주화약도 있었고, 우금치 전투도 있었고, 집강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제 뭐 동학농민운동이 한 번 정도 언급되고 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동학 관련된 것도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결국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의 때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자, 마지막에 25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1997년입니다. 이때 우리가 IMF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우리 돈도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만 외국 돈도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교류할 때는 우리 돈이 아니라 외국 돈,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내실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화 국간이 텅 비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IMF한테 돈 좀 빌려줘라고 해서 긴급 수요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결국 외환 위기라고 얘기하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997년에 있었던 이 외환 위기가 시작은 일단 여기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돈을 빌려온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이거 이제 수습은 그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체질도 많이 바꿨고요. 또 단기간에 IMF로부터 빌려온 돈도 우리가 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선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서 서울 진공작전 한번 볼까요? 서울 진공작전 같은 경우는 1908년에 정미의병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정미의병이 1909년에 서울을 되찾고자 이제 연합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본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된 문제 모두 25개 풀어봤습니다. 워낙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이번에 시기별 출제 비중이 좀 예전과 달라지면서 여러분께서 조금 놀라신 부분도 있겠지만 난이도 자체가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기출문제 해설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가짐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